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족구에 걸려가지고, 이제 원래 어른은 안 걸린다고 하는데 좀 수족구에 걸려서 방송을 쉬었었는데, 좀 다이나믹했었죠. 제가 2주 전 방송했을 때가 딱 요 날이었었는데, 쭉 빠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쭉 빠졌다가 오늘은 조금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었습니다. 코스닥 기준이고요. 코스피도 크게 다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조금 낙폭의 크기가 다를 뿐, 일단 좀 하방 압력은 점점 거세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저 같은 경우에는 결국 추세적인 하락을 봅니다. 좀 하락을 좀 빨리 보긴 했었지만 결과론적으로 어찌됐든 간에 비판은 비판인 걸로 계속해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오늘 좀 정치적인 측면도 같이 한번 보면서 이제 왜 계속해서 제가 하락을 보고 있는지 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먼저 서두를 한다고 하면은, 항상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할 때는 공격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공격 대상의 나라는 중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오늘 증시 같은 경우 보면은 코스피 한 1.2% 상승이 있었고요. 코스닥이 한 1.8% 정도 상승이 있었습니다. 일중 수급 같은 경우 보시면은 코스피 외국인이 한 3,7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개인이 한 900억 정도 매도, 기관이 한 3천억 정도 거의 매도가 있었습니다. 코스피 200 선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5,7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개인이 한 1,500억 매도, 기관이 한 5,2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한 2,5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기관이 한 700억 정도 매수, 개인이 한 3,2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수급 같은 경우에 살펴보시면은, 일단 먼저 미국 투기적 순 포지션 보시면 S&P 기준으로는 일단 숏 포지션이 조금 감소하는 모양새였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숏 포지션이 조금 더 증가가 되는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급 같은 경우 일단 먼저 코스피 6월 선물 만기 이후로부터는 일단 개인이 거의 한 7조 가량 매수 중이고, 외국인과 기관은 다 매도 중이고요. 선물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여전히 한 3.7조 정도 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초 이후로는 일단 외국인이 아직까지는 순매수 보이고 있지만, 좀 긴 시계열로 봤을 때는 여전히 개인 매수가 더 많아 보이는 상황이고요.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좀 증가하는 모습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이제 코스피 신용잔고 대비해서 코스피 시총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딱히 좋아 보이는 모양새가 아니다 라고 보여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 아무래도 이때는 쇼 커버링의 영향이 제일 컸었던 것 같고요. 다만 선물 같은 경우에 조금 매수 포지션이 들어왔다. 이게 조금 의외적인 측면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금액이 크진 않습니다. 한 7천억 정도. 연초 이후로 봤을 때는 개인이 거의 그냥 혼자 매수하고 있는 장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긴 시계열로 봐도 사실 개인만 매수하고 있는 장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수급 같은 경우, 신용잔고 같은 경우도 코스닥 같은 경우에 누적적으로 보시면 상당히 높다. 이제 신용잔고 대비해서 코스닥도 그렇고요.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는 20조 4천억 되면서 거의 지금 사상 최고점 수준이죠. 최근 기준으로. 완전 사상 최고점까지는 아닌데 최근 기준으로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 지표 먼저 보면은 LD갭 보시면은 LD갭 높을수록 고평가, 높을수록 저평가, 낮을수록 고평가인데, 이 빨간 색깔 선이 여전히 저는 좀 비싼 영역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국고금리도 계속 올라가면서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고평가 영역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다라고 보여집니다. 기술적 반등을 보이면서도 계속 밸류가 높아지다 보니까 계속 비싼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랑 S&P 같이 되어 있는 걸 봤을 때도 비싸 보이고, 페드 모델로 봐도 여전히 비싸 보인다.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맨날 보여드리는 거지만, ROE가 많이 개선이 되긴 하고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이게 또 인플레이션 때문에 ROE 수익성이 개선이 된 거고요. PBR이 너무 높다라는 생각은 계속해서 좀 지울 수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전히 밸류에이션은 너무 높아 보인다. 특히 미국 쪽은 그렇게 보여지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뭐 결국 실질 미국 주택 가격 같은 경우 인플레이션을 조정한 미국 주택 가격 여전히 비싼 상황이고요. 인플레이션을 조정한 미국 전체 상업용 부동산과 이제 코어 상업용 부동산도 여전히 과거 양적 완화를 하기 전에 비하면 엄청나게 고평가 상황이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이 내려오긴 했다 하지만 서브프라임 때랑 큰 차이는 안 나는 상황인 거죠. 근데 뭐 국내 쪽 아파트 가격은 사실 실질로 봤을 때는 뭐 엄청 높다라고 하긴 사실 어렵긴 하고요. 국내 쪽은 뭐 PIR로 봤을 때도 PIR이 이제 주택 가격을 이제 소득으로 나눈 거거든요. 연봉으로. 그래서 몇 년 모으면 살 수 있냐인데 여전히 사실 높은 수준이다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뭐 부동산 가격도 여전히 거품이 껴있다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과 이제 실질 금리를 봐도 여전히 높은 상태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해서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유동성 쪽을 살펴보면은 뭐 결국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갈 때가 항상 문제였었습니다. 금리가 항상 올라갈 때 뭐 과거에 다 타겟이 있었죠. 뭐 예전 같은 경우에 이제 플라자 합의할 때 뭐 그때 당시에도 기준금리 인상기였었고요. 그때는 이제 일본이 타겟이었었고 뭐 또 러시아가 타겟이었을 때도 있고, 이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때죠. 이제 1998년도 이때 우리나라가 타겟이 되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딱 타겟이었다기보다는 이제 아시아 네 마리 용이라고 하죠. 동남아시아 쪽이랑 우리나라들을 다 합쳐서 그쪽이 타겟이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번 같은 경우가 중국이 타겟이라고 보는데요. 저는 2015년도 인상 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제 중국의 타겟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면은 뭐 어떤 느낌이라고 치면은 뭐 코로나가 터지면서 돈이 엄청나게 많이 풀렸죠. 그 돈들이 다 이제 연준의 총 자산의 증가가 되면서 돈이 증가가 된 거죠. 이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그 책이 뭐죠?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그 화폐 전쟁에서는 이제 이 내용을 뭐 양털깎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죠. 요 구간과 요 구간은 양의 살을 찌우는 구간입니다. 돈을 1차적으로 한번 풀고 2차적으로 한번 풀면서 뭐 부동산 가격이든 증시든 거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단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품이 그래서 실제로 많이 만들어졌죠. 밸류 보시면 다 부동산이도 그렇고 뭐 주식 가격도 그렇고 상당히 고평가인 상황까지 잘 왔습니다. 거품이 만들어진 거죠. 그때 거품이 만들어졌는데 왜 지금 바로 무너지지 않을까인 상황에서 아직 중국이 버티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계속 버티고 있는데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중국이 버티기 좀 쉽지 않은 상황이 계속해서 되고 있다라고, 부동산이 지금 뭐 문제가 되잖아요. 이번에 부동산 개발 업체도 하나 이제 달러 이자 지급을 못한 사건도 있었고, 어제 같은 경우에 뭐 계속 문제가 될 텐데요. 뭐 문제가 되는 거는 뭐 간단합니다. 결국 여기도 중국 쪽 데이터인데요. 이제 M2 나누기 M1이 통화 성수인데 이게 높을 때 항상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 이제 그럴 때 결국 급락을 하게 될 겁니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높을 때가 언제였었죠? IMF 때 가장 높았었고요. 그 다음에 2008년도입니다. 근데 중국이 가장 높죠. 지금 2000년 이후로. 뭐 지금 저는 뭐 중국이 무너질 거라고 보고요. 뭐 결국 그 무너지면서 아무래도 증시도 저는 무너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게 되기 전까지는 미국은 쉽게 저는 금리를 낮추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이 계속 실업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에 물가가 좀 이제 최근에 살짝 낮아졌다 보니까 실업률이 여전히 너무나 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 실업률이 여전히 엄청 낮기 때문이죠. 실업률이 왜 계속해서 낮을 수 있을까요? 금리가 이렇게 높아지는데 당연히 중국에 있는 공장들을 미국으로 다 이전이 됐든 아니면 새로운 공장들을 다 미국에 짓고 있죠. 중국에 질 공장들을. 우리나라만 해도 뭐 2차 전지며 뭐 반도체며 뭐 엔간한 공장들을 다 지금 미국에 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미국 실업률은 엄청나게 낮아지는 거죠. 실업률이. 근데 중국에 지을 거를 미국에 다 지어버리니까 중국 실업률은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뭐 중국 청년층 실업률이 36%던가요? 최근 기준으로 제가 봤을 때.
어마어마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고, 뭐 중국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지역에 따라서 아파트 하나 사면은 뭐 3층 사면 4층을 주는 1+1 행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1+1 행사를 할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은행의 담보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연쇄 부작용이 나타나다 보니까 그냥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진 않고 그냥 1+1으로 줘버리는 거예요. 그럼 가격이 빠지진 않으니까요. 이제 그런 눈 가리는 아웅을, 눈 가리고 아웅 같은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뭐 지금 뭐 총선이며 뭐며 해서 지금 PF 여러 가지로 막고 있는데, 지금 브릿지 금리가 한 18% 됩니다. 실제로 대출 금리는 8%라고 하지만, 이게 올인 코스트라 해가지고 뭐 수수료랑 등등등등 가만히 되면은 한 18%가 돼요. 근데 대부분의 만기가, 사업장의 만기가 8월에 만기가 도래합니다. 근데 왜 8월이냐? 8월까지는 금융시장이 좀 버틸만 했었거든요. 작년 8월까지는. 작년 8월까지 PF가 많이 좀 집행이 됐었고, 그 만기들이 이제 연장됐던 게 다 8월에 도래합니다. 그래서 이 8월이 저는 좀 쉽게 넘기기가 어려운 8월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뭐 중국 쪽이 뭐 결국 저는 뭐 이번 사이클에서 무너져야 사실 이제 제대로 된 하락도 시작할 거라고 보고, 아마 그때 이제 하락도 좀 가속화가 되리라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좀 급속도로 빠지면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래서 이제 뭐 중국뿐만 아니라 뭐 미국 쪽 얘기도 이제 하면은 결국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이게 조정 기준금리로 봐야 되거든요. 지금 뭐 미국 기준금리가 5.5죠. 5.5인데 뭐 5.5니까 너무 높은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지만, 뭐 사실 통화량이 증가된 거를 감안하면은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는 한 2.4%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10년 금리, 뭐 30년 금리가 최근에 되게 많이 올랐거든요. 금리 보시면은 뭐 되게 금리가 지금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이 10년 금리 같은 경우도. 왜 오르냐면 이게 금리가, 그러니까 물가도 그렇고, 그러니까 물가죠. 결국 이 물가가 쉽게 빠지지 않겠구나라고 다들 인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안 빠질까요? 통화량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통화량을 감안했을 때는 조정기준금리는 한 2.4%다. 그러니까 뭐 지금 6월까지는 물가가 많이 빠졌던 게, 아무래도 이제 유가가 많이 올라갔던 게 내려간 영향이 있다면, 이제 7월부터는 그 영향도 적어지게 될 거고, 그래서 아마 내일 CPI도 생각보다 낮게 나오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꼭 7월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물가는 쉽게 잡히진 않을 거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이제 유가 자체가 지금 계속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니까요. 유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뭐 그런 측면을, 잠시만, 그냥 뭐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만, 결국 그래서 S&P를 통화량 M2로 나눈 지표를 보더라도 뭐 과거 고점 쳤을 때랑 지금 비슷해졌죠. 그래서 상당히 통화량 대비의 고평가인 상황이 나스닥이든 윌셔든 S&P든 보이고 있고, 윌셔 5000 GDP로 나눈 수치도 상당히 고평가인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그 다음에 보시면은 뭐 매번 얘기를 드리지만, 뭐 결과론적으로 뭐 저는 이 통화량이 계속해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QT를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QT를 계속하면 문제가 되는 게, 이 은행의 지준이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조달 비용이 계속 높아지게 될 거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런 거죠. 이게 총자산 대비 GDP가 약 한 20%가 적정입니다. 이때인데, 요게 과거 QT 때는 이렇게 한 17%, 뭐 그때까지 잘 감소를 시켜왔는데, 지금은 여전히 한 33% 너무 높다는 거죠. 여기까지 내려놔야 물가가 이제 완벽하게 잡히는 상황이 올 텐데, 갈 길이 너무 멀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갈 때 무슨 현상이 나느냐? 이 연방준비은행의 총 자산이 결국 구성되는 게, 부채 쪽이 구성이 되는 게 지준이 가장 크다 그랬잖아요. 지금 지준이랑 RRP가 큰데, 이 지준이랑 RRP가 이 차트인데요. 이게 결국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조달 비용 자체가 높아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지준은 그냥 기준금리보다도, 그러니까 기준금리만큼도 아니고 그냥 뭐 거의 그냥 공짜로 조달하는 거거든요. 은행이 그냥 공짜로 조달하는 건데, 뭐 사실 지준이 계속 줄면 줄수록 자기 대출, 그러니까
부채가 결국 지준이잖아요. 은행 부채가. 근데 얘가 거의 그냥 원가가 없는 친구거든요. 얘가 이제 감소가 되면 결국 내가 대출인 자산을 줄이지 않는 이상 뭔가를 늘려야 될 거잖아요. 이 부채 자체를. 그게 뭐 결국에는 뭐 예금이 됐든 아니면 은행채가 됐든 찍어야 될 텐데 지금 기준금리가 높은 상황이고 금리가 높은 상황이니까 조달 코스트가 높아지겠죠. 그러면 대출을 똑같이 하더라도 예대 마진 자체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니면 대출 금리를 높인다? 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제 그러면 또 사람들이 대출금을 갚기가 점점 어려워지겠죠. 대출이자를. 그러면서 이제 경색이 나게 될 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럼 나타나는 현상을 뭘까요? 그냥 대출 자체를 안 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출 기준 강화 은행 비율을 보시더라도 은행의 대출 기준이 40%가 넘었을 때는 항상 위기가 있었어요. 이제 2000년 닷컴 버블 때도 그렇고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 뭐 코로나 때도 그랬었고요. 지금도 넘어가 있죠. 지금도 이제 40이 이미 넘어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아마 위기는 찾아오리라 생각을 하고요. 레버리지 지표 같은 경우에도 1을 넘어가면 항상 위기가 왔었는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지금 1이 넘어가 있는 상황이다. 좀 조심하실 필요가 저는 계속 있어 보인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는데 결국 저는 중국 쪽이 계속 무너져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 쪽이 어차피 그쪽을 타겟으로 공격하고 있는 거고 이 양적 완화를 했던 주 목적 자체도 저는 결국에 이제 중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양털 깎기를 하기 위해서 했었던 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 쪽 아까 데이터 보셨다시피 이 통화 승수 상당히 높고요. 국내 쪽 같은 경우에도 점점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M1 증가율이 계속 감소를 하고 있거든요. 빨간 색깔 보시면은 문제가 됐던 때들하고 비슷한 M1 증가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M1 증가율이 감소됐다는 게 뭘까요? 결국 사람들이 그냥 예금 빼서 지금 투자를 하든 뭐를 하든 되게 비유동 자산으로 많이 돈이 흘러갔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돈의 총량은 줄지 않죠. QT를 하지 않는 이상 돈의 총량은 줄지 않지만 쓸 수 있는 돈의 양이 지금 줄어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러면 돈이 필요할 때 쓸 돈이 없겠죠. 이제 위기는 항상 그럴 때 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투자자들이 다 주식에 돈이 묵여 있을 때 그때 증시는 떨어집니다. 여러분의 통장에 돈이 있을 때 증시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돈을 다 주식에 투자를 해놓고 채권에 투자해놓고 예금에 다 넣어놓고 그럴 때 이제 주식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기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 되어가는 게 이제 데이터 상으로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 오늘 매크로적인 측면은 설명을 드린 것 같고 그래서 일단 기술적 지표로 보면은 일단 다른 쪽 보죠. 이제 국고채 3년, 10년, 미국채 같은 경우에 일단 아직까지는 쇼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추세 자체가 지금 계속해서 최근 기준으로는 금리가 올랐습니다. 고용 지표도 사실 약간 낮게 나왔지만 괜찮게 나왔고요. 임금 상승률도 높게 나왔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계속해서 지금 금리는 쉽게 빠지지는 않는 상황이고 일단 달러도 좀 강세를 보였고 좀 위험 선호가 나타나면서 최근에 지금 부동산도 하나 날라갔고 좀 중국 쪽에 무디스 쪽 지방은행 지역은행들 다 등급도 떨어뜨리고 계속 좀 문제가 될 거를 좀 외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금도 좀 추세가 괜찮은 편이고 사우디아라비아가 계속 감산 유지하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계속 유조선 공격하는 많이 하고 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러시아랑 곡물이랑 그 원유 수출 관련해서 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WTI도 약간 롱 추세죠. 근데 이제 삼성전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는 일본 기준으로는 다 쇼 추세를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가 200일 이동평균선을 아직까지 하회하지 않는 것만 빼고는 다 역전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이런 지표들은 그냥 오늘은 시간 관계상 보여드리기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뭐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단기 반등은 할 수 있겠다. 왜냐면 벌어진 상태긴 하니까요. 이게 벌어진 상태에서 여기 내려오면은 좀 그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단기 반등 정도는 코스피는 뭐 할 수도 있겠다. 이게 삼전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다만 뭐 애플이나 마소는 조금 더 빠지는 게 맞겠다. 이게 아직까지 빨간 색깔 선까지는 안 왔으니까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아직까지는 그렇죠. 아직은 조금 더 추세적으로는 빠질 것 같은 그런 차트의 모양새가 나타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 지표 같은 경우에 뭐 나스닥하고 S&P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까지는 뭐 롱 추세가 추세적으로는 맞다. 특히 뭐 장기 추세는 뭐 여전히 아직까지는 롱 추세고요. 추세적으로 뭐 코스피도 뭐 아직까지는 마찬가지입니다. 뭐 코스피 200도 그렇고, 아니 그 코스닥 150도 그렇고 추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롱 추세는 맞다. 단기 추세는 장기 추세도 그렇고 추세적으로는 아직까지 뭐 거스를 필요는 없고요. 뭐 그래도 저번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결국 숏 같은 경우는 뭐 조금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그냥 요즘의 기준은 숏은 주봉상 위에 있을 때만 하고, 이제 롱 추세는 주봉상 위에 있을 때만, 그러니까 주봉보다 주가가 낮을 때는 숏만 하고 주봉보다 높을 때는 롱만 하자라고 했을 때 결국 이때는 다 롱을 하는 기간, 그러다 이때 이제 숏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때부터는 다시 롱만 하는 그런 추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요게 요 차트에서는 요게 낮을 때는 이제 숏을 하는 거고, 이 차트에서는 이게 높을 때 롱을 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주봉 기준으로 없다라고 했을 때 그냥 없다라고만 했을 때 생각을 하면은 일단 점점 일단 추세가 조금씩은 지금 꺾여가고 있다. 이제 코스피 200 빼고는 이제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스닥 120분봉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넘어가고요. 뭐 일본 같은 경우에 봤을 때도 일단 이 빨간 색깔 200일 볼린저가 넘어가 있다가 드디어 내려왔으니까 이제 슬슬 좀 하방의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는 게 아닌가라는 모양새이고요. S&P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루하게 드디어 넘어갔다가 드디어 조금 내려온 모양새입니다. 뭐 주봉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 빨간 색깔 선을 넘어갔다가 드디어 내려온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고요. RSI도 드디어 70을 넘었다가 이제 드디어 좀 내려온 모양새입니다. 이제 S&P도 마찬가지로 빨간 선을 넘었다가 좀 내려오는 모양새고요. 뭐 3주봉하고 9주봉은 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코스피 200 120분봉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일단 치고 오늘 반등을 하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뭐 지금은 조금 약간 중립적인 상황인데 오히려 좀 하방의 가능성이 이제 점점 높아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기는 하고요. 근데 이게 딱 찍고 나서 밑이니까 이제 딱 슬슬 이제 뭐 곧 빠지지 않을까라는 사실 생각은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요 때는 숏을 청산을 해야 되는 거고요. 요 때는 이제 숏을 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건데, 그러니까 이게 벌어진 상태면은 벌어지고 빨간색을 넘어갔다가 내려오면 숏을 이제 숏 커버를 하는 거고, 요 때는 이제 숏을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아니면 이제 반대로 요 때는 롱을 치고 요 때는 숏을 하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고. 근데 뭐 120분봉도 아직까지는 뭐 추세가 하방에 더 가까워 보이고요. 일봉상으로도 뭐 아직까지는 뭐 하방의 추세가 더 맞지 않을까. 코스피 200도 그렇고 코스닥 150도 그렇고 뭐 특별하게 뭐 차이점은 없습니다. 뭐 여기도 똑같이 빨간색 넘었다가 내려오고 있는 모양새고, 코스닥 150도 RSI가 70 넘어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냥 뭐 차트를 보면서 이제 살펴보면은 뭐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결국 길게 해서 여기 오파 친 다음에 지금 내려가고 있던 파동에서 아무래도 이번 반등 파동이 뭐 두 가지 가능성이 있었는데, 결국 이제 지나고 나서 이제 후행적으로 알게 된 거는 이게 A, B, C로 그냥 큰 A가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그냥 B고, 그 다음에 1, 2, 3, 4 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C여서 이게 큰 B였다라고 보여지고, 여기서 이제 다시 여기 고점을 넘지 않는 이상 가장 확실한 건 여기를 일단 깨는 거고요. 여기를 깨면 숏이고 여기를 깨면 한 번 더 갈 수 있는 뭐 이제 그 정도라고 보는데, 일단 여기를 깨냐 마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요 점을.
그래서 여기가 가장 중요한 이제 목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가 깨지면 뭐 그때 숏을 해도 되지 않을까. 일단 뭐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닥 150 같은 경우는 뭐 조금 요 안에 있는 잔파동은 애매하긴 한데 뭐 아마도 코스피랑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기준선을 넘지는 못하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요. 뭐 여기 같은 경우에도 결국 제일 중요한 선이 여기거든요. 여기 이 라인, 여기 고점 라인, 여기는 사실 요 라인이 사실 계속 여기 고점이 닿아 있는 딱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또 50일 이동평균선도 지나가기도 하고 여기가 이제 확실히 깨지냐 마냐가 저는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깨지냐 마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S&P 같은 경우는 일단 지지선 여기 기준선 부분에서 좀 지지가 됐는데 뭐 여기 같은 경우는 장기 파동으로 보면은 결국에 아주 기나긴 파동이 1930년부터 발생했던 파동이 여기서 오파가 끝이 나고 닷컴 버블로 A가 빠지고 그 다음에 금융위기 전까지 B가 올라가고 C로 금융위기가 빠지면서 이게 큰 조정이 끝났고 그다음 여기까지 1, 2, 3, 4, 5까지 큰 1의 반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A가 빠지고 지금 B가 올라가고 C가 한 번 더 남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뭐 B가 생각보다 반등이 좀 오래 걸리기도 했고 반등의 높이도 크긴 하지만 뭐 결국 B가 오는 거는 뭐 계속해서 뭐 저는 뭐 매크로 상황도 그렇고 오는 거는 뭐 그냥 거의 큰 가능성으로 오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여기 같은 경우도 여기가 A, B, C로 큰 A, 그 다음에 여기가 A, B, C로 B, 그 다음에 이게 1, 2, 3, 4, 5로 큰 C가 되면서 이게 아주 큰 B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A, B, C 구성으로. 근데 뭐 딱 하나가 있다면 그냥 여기 안에서 아주 작은 여기 안에서 이게 1, 2, 3, 4, 5인지 아니면 1, 2, 3, 4, 5인지가 아주 애매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확실하게 그냥 보려면은 여기를 여기도 깨면은 여기가 목선이 되겠죠. 여기를 그냥 무너져 내리면 아 이제는 확실히 하방이겠구나 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시작점이니까. 그래서 여기가 깨냐 마냐 뭐 사실 여기도 될 수가 있는데 여기가 1 고점이니까 근데 1이랑 4랑은 사실 겹칠 때가 생각보다 많긴 하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게 본다라고 치면 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스닥 같은 경우도 뭐 똑같죠. 결국 모습은 똑같습니다. 이게 A, B, C, A, B, 그 다음 1, 2, 3, 4, 5냐 아니면 1, 2, 3, 4, 1, 2, 3, 4, 5냐 인데 여긴 또 살짝 또 내려가긴 했어요. 근데 이 정도는 사실 겹칠 때가 실제로 많거든요.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확실한 거는 그냥 여기를 하방을 깨고 가는 게 더 확실하지 않을까. 일단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다우 같은 경우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다도 여기 그냥 B 정도 조정이지 않을까, 그냥 A, B, C 정도 조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뭐 코인 같은 경우에도 뭐 아직까지는 뭐 특별하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요.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은 뭐 오늘 반등하면서 좀 하락하긴 했지만 여기도 일단 기준선 위에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차피 내일 물가 나는 거에 영향을 좀 크게 받을 것 같긴 합니다. 내일 9시 반에 물가 발표가 있잖아요. 보시면은 캘린더를 보시면은 내일 9시 반에 저녁이죠. 9시 반에 미국 소비자 물가 발표가 있기 때문에 뭐 이거 하고 아마 변동성이 좀 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빅스 같은 경우에도 뭐 여전히 아직까지는 높은 수준이고요.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뭐 고점을 본 상황이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기준선도 좀 뚫리기도 했고요. 뭐 니케이 같은 경우에도 뭐 여전히 그렇고 뭐 니케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일본 쪽은 뭐 지금 YCC를 1%까지 뭐 유연하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뭐 사실상 뭐 완화적인 스탠스를 조금씩은 거들 그런 약간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뭐 여전히 완화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뭐 계속 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렇게 됐을 때 뭐 결국 일본이 계속해서 자산 매입을 많이 했어. ECB는 계속 자산이 줄고 있고요. 유럽 쪽은 BOJ가 사실 양적 완화를 계속하면서 이 글로벌 증시에 계속 유동성을 불어 넣었는데
보시면은 소비자 물가가 쉽게 내려가고 있지 않거든요. 일본도 점점 쉽지 않은 상황이 나타날 거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가가 이제 일본 쪽도 슬슬 좀 고착화되면 뭐 그때 이제 접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뭐 유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지금 구름대에 딱 걸쳐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기준선이랑 구름대랑 어디가 더 강한지 테스트를 할 것 같은데 뭐 결국 그냥 유럽 거 보면은 뭐 일목균형표도 그렇지만 이게 얇을 때 무너지거든요. 좀 무너지는 그런 환경이 마련된 게 아닌가 생각은 들고요. 항생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좀 얇아진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괴선들도 다 모여 있고 상해 종합 같은 경우도 이제 구름대를 결국 넘지 못하고 기준선까지 깨고 여기 구름대까지 깨면은 무너질 텐데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달러 인덱스는 여기 이제 넘어서냐 마냐 관건인 것 같습니다. 달러 원도 여기는 넘겼죠 이미. 그래서 쭉쭉쭉쭉 넘기냐 아니면 다시 여기 구름대 밑으로 내려오냐인데 뭐 점점 개인적으로 뭐 상방 압력을 좀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점점 되고 있지 않나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WTI도 일단 뭐 계속 추세적으로는 뭐 나쁠 건 없는 상황이고요. WTI도 추세만 봤을 때는 뭐 금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기준선 지지가 되냐 마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이 구름대랑 어딜 넘기냐인 것 같고 국채 10년 같은 경우에도 뭐 아직까지는 추세가 살아있긴 한데 일단 볼린저 상단을 좀 치고 내려온 그런 모양새고요. 미국채 10년도 뭐 마찬가지로 볼린저 상단 치고 내려온 상황인데 아직 추세가 죽지는 않았습니다. 뭐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뭐 개별적인 종목도 하도 안 해가지고 이게 근데 파일이 안 켜져가지고 제가 개별적인 종목을 좀 잘 안 하고 있는데 뭐 차트만 지켜보면 뭐 일단 요렇게 모이고 있는 상태는 결국 급등하든 급락하든 모양새인데 일단 저는 증시를 그렇게 좋진 않아서 이럴 땐 그냥 한번 팔고 저는 가는 게 더 맞지 않을까. 뭐 급등하면 그냥 내 돈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현대해상도 일단 뭐 지금은 좀 추세가 무너졌다가 다시 조금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밸류는 충분히 싼 종목인데 일단 뭐 지금 워낙 증시 추세가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안 좋게 봐가지고 뭐 일단 그냥 중립적인 상황이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은행 쪽은 뭐 유럽 쪽이야 뭐 이탈리아에서 횡재세도 지금 걷는다고 지금 뭐 이제 뭐 법안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인데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저는 이제 부동산 익스포저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저는 사실 문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사실 국내 쪽은 부동산은 계속해서 이제 미국 쪽은 정부 부채가 많은 게 계속 뭐 S&P 아니, 거의 피치였죠 지금. 네, 피치였었는데 S&P는 뭐 진작 떨어뜨렸었고요. 그때 2011년에 뭐 피치도 떨어뜨렸는데 뭐 사실 떨어뜨렸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게 아니라 뭐 그래서 뭐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아니 뭐 그때보다 2011년보다 지금 미국 쪽이 미국채 비중이 훨씬 더 높아졌다. 이제 실제로 그렇거든요. 이 AA+ 이상이 정확한 숫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그때 미국채 비중이 한 40 이랬으면 지금 한 8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미국채를 사야 되니까 어쩔 수밖에 없다는데 왜 미국채 비중이 뭐 한 30, 40에서 80까지 늘었을까? 그만큼 미국채 발행이 많았다는 거고 그 미국채 발행이 많아져서 재무 건전성 자체가 지금 상당히 저하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정부 부채 대비해서 GDP 대비해서 정부 부채 같은 경우에도 미국이 상당히 높습니다. 뭐 그냥 보시면은 뭐 값으로 보시는 게 제일 명확하겠죠. 미국 정부 부채 대비해서 미국 GDP가 거의 123%예요. 뭐 과거랑 비교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과거 32일 때도 있었고요. 양적완화 하기 전에는 60% 정도밖에 안 됐어요. 지금 2배까지 늘어난 상태에서.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이자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 적자는 계속 심해질 거고, 뭐 아까 이제 얘기를 또 안 했었지만 결국 이 부채 개정 자체가 또 문제가 될 거예요. 이 연준 총자산이고 이 부채가 있는데 이 부채 구조가 계속 지금 일단 뭐 값 움직인 것부터만 보여드리면은 일단 전주 대비해서 지급준비금은 약 한 173억 달러 정도
증가가 됐었고요. 이제 TGA는 오히려 한 261억 달러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이 말인즉슨 결국 재정 지출이 됐다는 거죠. 실물 경제로 돈이 흘러 들어갔고 RRP 같은 경우는 한 54억 달러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연준 총자산은 근데 한 366억 달러 정도 감소가 됐고요. 이 자본 잠식이라는 게 뭐냐면은 연준 자본 잠식이 된 게 한 29억 달러 정도 전주 대비 감소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연방준비은행이 부채 구조랑 자본 구조가 뭐 이렇게 되거든요. 아까 부채는 여기 아까 그냥 유통통화, 그냥 통화, 그 다음에 이제 지급준비금, 지준, 그 다음에 이제 TGA, 아까 재무부 일반 계정, 그 다음에 이제 RRP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부채는 자산은 이제 뭐 국채를 사고 MBS를 사고입니다. 근데 이거는 다 단기금리죠. 얘는 다 장기금리죠. 장기금리죠. 그래서 금리가 빠질 때는 단기로 조달하고 예를 들어서 1%로 조달했는데 5%로 투자했다가 금리가 쭉 빠져서 2%가 됐으니까 3% 곱하기 만기만큼의, 그러니까 잔여 듀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냥 쉽게 만기라고 썼는데 듀레이션만큼의 자본 차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뭐 10년짜리다 라고 하면은 3% 내린 거에 10년 하면 한 30% 정도 수익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자본 변동이 플러스만 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플러스는 여기는 지금 가만히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좀 특이한 미실현 계정, OCI 계정이라는 게 있어서 아무튼 간에 뭐 그런 건데,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아니라 연준이 이거 같은 경우를 뭐 한 2%대야 샀는데 단기금리가 그때는 1%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1% 내가 차익을 먹네 이랬는데 이게 지금 5.5%까지 튄 겁니다. 근데 여전히 이자를 받는 건 2%예요. 근데 내가 주는 돈은 5.5%의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적자가 계속 나는 거예요. 연준도. 지금 그러니까 이게 연준 누적 적자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자산에서 조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실제로 자본 잠식인 것처럼 안 나타나는데 실제로는 지금 자본 잠식이 이만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연준 자체가. 근데 이게 제가 굳이 이걸 설명을 했던 거는 연준이 미국 재무부에 이자를 돈을 번 것만큼 어느 정도 이제 비중을 줬었거든요. 근데 연준이 자본 잠식이 됐으면 이제 그 돈을 안 주니까 그만큼 TGA를 더 찍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TGA를 더 찍으면은 재무부양 계정을 더 찍고 뭐 앞으로도 이제 재정 정책 때문에 찍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결국 승수 효과를 타면서 돈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지준하고 이 재무부 일반계 RRP가 잠깐은 감소가 됐다가 다시 돈이 타고 들어오면서 너무 돌아올 때 승수 효과가 되면서 다시 물가가 자극이 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QT는 더욱더 가속화해야 되고 이 QT가 감소가 되면 또 지준금이 줄어들고 그러면 은행의 조달금액이 또 높아지고 그러다 보면 대출이 감소하게 되고 대출이 감소하니까 이제 신용 경색이 나타나면서 위기가 발생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저는 아마 타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일단 구름대에서 좀 버텨줬다라고 하는데 여기 다시 무너지면은 무너질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기준선 부근 근처에 있는데 뭐 여기도 결국 이제 슬슬 고점을 친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제 드디어 이것도 그냥 A 치고 B 치고 1, 2, 3, 4, 5 치고 결국엔 하방을 나타내는 상황이 아닌가. 뭐 현대차는 뭐 계속해서 이제는 좀 추세가 꺾여 보이는 것 같고요. 이 정도면은 뭐 단기 반등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LG화학도 이미 추세가 뭐 꺾인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롯데케미칼 뭐 실적 안 좋게 나오면서 무너졌고 뭐 결국 여기도 계속 추세는 꺾여 있는 상황이다 생각은 듭니다. 효성항 같은 경우도 일단 굳이 뭐 200일 평균선 근데 그리고 또 일단 중국 쪽이 좋지 않아서 일단 케미칼 쪽은 계속해서 좀 보수적으로 저는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요. 뭐 GS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저평가는 되어 있는데 일단 뭐 추세가 전보단 나아지긴 했지만 조금 더 지켜보는 게 맞지 않을까. 뭐 상당히 저평가인 종목이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뭐 KT 같은 경우에도 많이 빠지긴 해서 반등은 하는데 뭐 저평가는 사실 여기도 저평가라고는 보여집니다. 많이 빠지기도 했고요. 뭐 사실
DLNC도 상당히 저평가는 저평가인데 뭐 일단 뭐 추세가 아직 살아난 건 아니니까 뭐 일단 뭐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는 주식은 뭐 계속 좀 조심스러운 상황이고요. 뭐 카카오도 뭐 아직까지는 뭐 구름대를 넘지는 못한 상황.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뭐 좀 많이 올라갔죠. 최근에 좀 이제 거기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걔 뭐 하나 발표하면서 아무튼 그것 때문에 올랐었는데 뭐 일단 근데 뭐 일단 저는 뭐 밸류가 그렇게 사실 네이버는 싸다고는 생각을 안 해서 뭐 사실 차트 자체로는 나쁘진 않은데 뭐 굳이 뭐 이렇게 거래량 터지면서 들어가는 게 지금 밸류에이션에서 뭐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라고는 뭐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셀트리온도 뭐 지금 뭐 셀트리온 때문은 아니고 그 뭐 비만 치료제가 뭐 여러 가지 뭐 효과가 있는 게 있어가지고 뭐 그것 때문에 우리 바이오가 다 튀었던 거 뭐 그것 때문인 것 같은데 뭐 사실 뭐 굳이 뭐 사실 셀트리온도 밸류가 그렇기도 하고 뭐 굳이 뭐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추세가 좋아 보이지는 않고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일단 여기 200 이동평균선은 넘어야 되기도 하고 뭐 밸류에이션 자체가 좋지는 않아가지고 뭐 굳이라고 보여집니다. 뭐 NC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뭐 TL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뭐 상황이 좋지 않고 뭐 떨어지는 칼날은 뭐 계속해서 잡을 필요 없고요. 뭐 포스코홀딩스가 결국 기준선에서 지지가 됐는데 여기가 이제 무너지면 정말 미련 없이 매도를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2차 전지적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무너질 거라고 보고요. 결국은 밸류로 가니까요. 결국은 밸류로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LG전자도 뭐 결국 단기 반등 정도는 가능할 것 같은데 단기 급락을 보였으니까 단기 반등하고 결국 뭐 다시 빠지는 모양새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뭐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도 반등을 보이긴 했는데 뭐 아직까지 뭐 이렇게 추세적 하락한 상황에서 뭐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한기평 같은 경우에도 뭐 차트가 나쁘진 않은데 뭐 차트가 나쁘진 않아요. 솔직히 나쁘진 않은데 뭐 일단 조금만 더 보자. 뭐 사실 그렇게 보여지고 뭐 다월 같은 경우에도 뭐 굳이 저는 아직 PF가 완벽하게 끝났다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좀 지켜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금융지주도 뭐 아직 구름대는 넘지 못했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도 구름대 딱 지지인데 결국 이 구름대 무너질 때 와르르 무너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테슬라도 이제 구름대 상단까지는 왔고 뭐 결국 여기도 무너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확실한 건 여기를 좀 내려가면 좋을 것 같네요. 여기는 목선이라고 치면 여기겠죠. 여기가 일단 깨지냐 마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고 뭐 깨지면 이제 하방이지 않을까. 이것도 그냥 A, B, C 정도의 지금 반등인 게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뭐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뭐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 계속 좀 미스가 있었죠. 여기 고점은 참 잘 잡았는데 그러니까 고점은 뭐 거의 여기 근처에서 딱 잘 잡았는데 여기 쭉 내려갔다가 반등 여기서 이제 좀 너무 B가 빠른 게 아닌가? B를 제가 너무 빨리 외쳤죠. 이게 단기 반등이 여기까지다 외쳤다가 뭐 여기서도 반등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까? 여기서 끝나지 않을까? 여기서 끝나지 않을까 했지만 뭐 여기까지 오긴 했어요. 사실 반등이 생각보다 크게 온 건 맞는데 뭐 크게 왔다고 안 빠지는 건 아니다. 그냥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정말 그냥 깔끔하게 A, B, C, A, B, 1, 2, 3, 4, 5든 뭐 여기서 5든 뭐가 됐든 간에 이제 확실히 좀 깔끔한 모양이 나오고 있어서 뭐 B인 거는 변함이 없어 보이고 결국 좀 추세적인 하락이 예상이 되는데 이제 그게 저는 좀 정치적인 문제랑 지금 뭐 껴있는 상황이다 생각을 하면서 뭐 사실 뭐 투자 쪽인 측면을 떠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자체도 좀 위험한 상황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결국 중국이 이제 1대1로라는 정책을 통해서 에너지 패권을 육로로 가려고 했는데 이제 그 부분이 뭐 여러 가지 미국의 좀 알박기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무너졌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아프가니스탄이 되게 1대1로에서 중요했는데 이제 그 부분을 빼면서 대만에 오히려 치중을 하고 있죠. 왜냐면 실제로 바다로 나갈 때 나갈 수 있는 게 대만과 우리나라 쪽과 결국 이제 필리핀 쪽인데 뭐 필리핀은 뭐 당연히 미군 기지도 있고 어려운 상황이고 결국 대만이나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근데 정당성인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북한을 이용해야 되고 근데 대만이 사실 제일 정당성도 그렇고 만만하죠. 결국 지금 미국이 계속 기준금리를 높이면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고 뭐 반도체 규제 등 여러 가지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과연 중국이
실업률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에서 타개하려면 결국 뭐 전쟁밖에 저는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근데 그 위기에서 우리나라도 자유롭진 않다. 우리나라도 뭐 최근에 이제 북한도 결국 다시가 아니죠.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제대로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불렀는데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저는 뭐 북한도 충분히 사실 이거를 다 인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언제든 사실 미국으로 저는 북한도 붙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를 다른 나라로 인정했다는 것 자체가 인정해서 그냥 공격하겠다는 의도보다는 저는 언제든 우리나라도 붙을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 붙을 수 있다는 거죠. 중국하고 미국하고의 패권 싸움에서 결국 북한도 선택을 해야 될 거거든요. 영원히 그럼 중국하고 해서 우리나라랑 전쟁을 한 판 할 건지, 아니면 그냥 미국에 붙으면서 체제 유지를 해달라고 할 건지 선택을 하는 상황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김정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전쟁을 불사하고 과연 이제 중국 쪽에 붙을 것인지, 아니면 이제는 선택을 해야 될 때 미국 쪽에 붙을 것인지 아마 고민이 되지 않을까. 미국 쪽에 저는 붙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쟁이 안 날 때는 당연히 중국 쪽에 붙을 거라고 봅니다만, 정말 전쟁이 날지 태기를 해야 될 때는 미국 쪽에 저는 충분히 붙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안 붙는다면 저는 뭐 전쟁이 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뭐 투자 쪽인 얘기랑은 상관없이 생각보다 좀 심각하게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아무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